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67살 김선자입니다. 지난 겨울 어느 날 피냄새 섞인 응급실 공기와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제 하루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남편이 신고 나갔던 운동화가 그대로 있더군요. 아직 마른 먼지가 묻어 있었고 옆에는 남편이 매일 들고 다니던 가죽 가방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물건들이 이제는 다시는 쓰이지 않을 거란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을 붙였나 싶으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환청처럼 스며들었고 다시 눈을 뜨면 안방 벽지가 낯선 집처럼 보였죠. 그렇게 사흘을 버티고 장례가 끝나던 아침, 검은 외투를 여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마른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져 있었고 그날따라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야,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우리 아들 없는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추운 겨울이 막 시작되었다는 걸요. 남편은 말이 적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박 부장님은 진짜 신사예요 라며 따랐고 집에서는 저보다 더 살뜰하게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30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늘 부드럽게 조율했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절에 다니는 신실한 분이었고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었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저를 내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당신이 혹시 나보다 오래 살면 어머니랑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줘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약속이 제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고 그의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니까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냉정하게 이사 날짜를 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선자야, 다음 달 안으로 정리해라. 나도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아예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구체적인 날짜를 꺼내셨어요. 다음 달까지는 나가라. 우리 아들 없는 집에 내가 있으면 내가 더 힘들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함께 웃고 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김치 담그며 웃던 얼굴, 설날 아침 손주들 보며 흐뭇해하던 눈빛. 그런데 지금의 그분은 마치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저희 부부집이에요. 대출도 제 돈으로 갚았고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그 말에 저는 그만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게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집은 내 거지. 그 말이 바늘처럼 심장에 박혀서 눈을 감아도 아팠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아직 믿기 힘든데 이제는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나야 한다니요. 하지만 곧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손때와 제 삶이 고스란히 스며든 곳이었거든요. 결혼 초엔 월세방 전전하며 고생했고 겨우 대출받아 마련한 게 이 집이었죠. 매달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띠 졸라맨 게 다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것처럼 내쫓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법률 상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학이 넘어 젊은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셨나요? 저는 유언장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시어머니와 아내분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재산은 법정 비율로 나눠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권리가 있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리 없었죠.
며칠 뒤였어요. 오전에 장을 보고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는데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이상하다 싶어 봉투를 뜯어보니 제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매매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집을 판다고? 나 몰래?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몰래 집을 파시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제 눈을 보며 말하셨습니다. 그래, 판다. 어차피 내가 살 집도 아니잖니.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랑 제가 같이 대출 갚은 집이에요. 제목도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죠. 그 돈이 내 돈이냐? 다 내 아들이 번 돈이지.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랬어요. 서류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매몰차게 덧붙였어요. 법이 뭐 어쩌고 해도 나는 내 얼굴 보기도 싫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었고 이제 그 아들은 없어. 그 말을 듣고 저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이젠 말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걸 직감했죠. 결국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속 재산 분할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게 두려웠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지 사흘쯤 지난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문이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제가 낸 서류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누가 알려준 건지 이미 다 아신 모양이었죠. 너 이걸 법원에 냈다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제 권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어머니께 패 끼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에 든 서류를 제 얼굴 앞에 휘둘렀습니다. 우리 아들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법인이 권리니 따지고 있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제가 어떻게 손 놓고 나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그럼 내가 죽은 우리 아들 대신 나랑 살겠다는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수 있구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소송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 도장 하나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신호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니 거실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는 냉랭하게 말했어요. 선자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이게 무슨 짓이야? 고소라니, 이게 가족이 할 일이야? 저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형님도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시누이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밀쳤습니다. 30년을 우리 집에서 얹혀 살았으면 됐지. 아직도 욕심이 남았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얹혀 살다니요.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이 집 대출을 갚았고 생활비도 제가 감당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제가 남의 집에 불법으로 눌러앉은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제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계약은 잠시 보류해요. 며느리가 좀 억지를 부려서. 제 존재를 억지라고 부르는 그 말이 너무 쓰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제게 시선을 돌려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내 꼴 보기 싫어서 요양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집은 팔아서 비용 충당할 거야. 넌 알아서 나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제게 슬며시 물었어요. 선자씨,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말이 많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집 욕심에 소송까지 걸었다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아들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재산 타령을 하냐며 눈물까지 보이셨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머니 편이었죠. 장 보러 가면 수군거림이 따라붙었고 몇몇은 인사조차 피했습니다. 친척들도 돌아섰습니다. 시누이는 사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저를 욕했어요. 형수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법정에 세웠대. 그 말이 와전되어 형수가 남편 생명보험금을 혼자 챙겼다더라는 엉뚱한 이야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나 해명할 곳이 없었죠. 어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완벽히 끌어내셨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늙어서 아들 잃은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한테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판 날짜를 잡자고 말했어요. 재판을 하루 앞둔 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남편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자야, 우리 힘들어도 이 집은 절대 놓지 말자. 여긴 우리 인생이니까. 남편이 했던 그 말이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의 어머니를 상대로 서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복도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회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시누이와 함께 앉아 있었죠. 제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재판장 문이 열리고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죠. 원고, 피고 양측은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기 있는 김선자는 우리 아들이 죽자마자 집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평생 우리 집에서 얹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저는 얹혀 산 적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출을 갚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월급이라 해봤자 얼마나 됐다고.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피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빙 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판사는 그걸 잠시 들여다보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 집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번쩍이며 제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내 집을 가져가고 싶으냐? 그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재판이 끝난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방문이 쾅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판결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법정에 세우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분노로 번쩍거렸습니다. 이년아, 내가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든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걔가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죽음까지 제 탓으로 돌리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지병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랬어. 내가 우리 아들 잡은 거야.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는 집 몇 개를 꾸리더니 새벽같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 모든 게 쓸쓸하게 울렸어요. 남편의 흔적이 남은 집인데도 이제는 그조차 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을 열었더니 낯선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상속재산분할 소송 통보서라는 글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분은 정말 끝까지 저를 몰아붙이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다 저를 피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늘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깨끗이 얼굴을 씻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싸늘했지만 그 냉기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 앞 벚나무 잎이 다 떨어져 인도엔 낙엽이 수북했어요. 법정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양측 모두 진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듯 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비율에 따라 아내인 김선자 씨에게 절반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 들리자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죠? 법정을 나서는 그분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승소였지만 마음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집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보다 가족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긴 싸움의 끝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지 보름쯤 지나던 날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에 깔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신우이. 망설이다가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갑자기요? 뇌출혈이래. 지금 병원 중환자실이야. 머리가 하얘졌지만 몸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얇은 입술, 손등에 주사바늘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슬펐습니다. 신우이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인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가가 붉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동안 너 미웠어. 근데 엄마가 많이 후회하셨어. 마지막엔 계속 내가 너무했다고만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얘길 자주 했어.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괜히 다 망쳤다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녹아내렸습니다. 병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들으며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자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때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니터에 깜빡이던 심박선이 일직선으로 변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울음이 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저 긴 싸움이 끝났다는 허망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장례는 신우이와 제가 함께 치렀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을 아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들을 함께 처리하다 보니 묘한 정이 생기더군요. 관 위에 흰 국화를 올리며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야,
엄마 방에 엄마가 남긴 상자가 하나 있어. 너한테 전해달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손수건과 낡은 묵주,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자야, 내가 너무했다. 아들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그 집을 지킨 게 옳았다. 내 마음 알아,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향을 피우며 남편과 어머니 영정 앞에 2개의 잔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에 닿을 때까지 저는 2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여는 제 손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세상에서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2 사람이 이제는 다 없는 현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이 집 암벽에 부딪혀 울리더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외로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따뜻한 웃음, 어머니가 남긴 편지, 그 모든 게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니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간은 참 이상해요. 그토록 무겁던 나날들도 지나고 나면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해집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지쳐있더군요. 이러다 나까지 쓰러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거실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였고 라디오를 틀어 음악을 들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나가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움직이다 보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집안이 고요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새벽이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그 빛이 거실 바닥에 부서질 때마다 저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엽니다. 남편이 쓰던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며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낼게. 처음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요즘은 왠지 따뜻하게 가슴에 남아요. 주말마다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돌보시던 수국이 올해도 피었어요. 흙냄새를 맡으며 손끝으로 잎을 만지니 마치 2 분이 함께 이곳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조명을 살짝 줄이고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웁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루의 안부를 전할 뿐이에요. 여보, 오늘도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요.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수국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스쳐갑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집은 여전히 저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남은 생을 지탱해줄 따뜻한 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다 끝난 일이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가 이제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인생 이야기 동반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